아줌마! 자식 걱정된다고 주말마다 쫓아와서 치맛바람 일으키지 말라고! 군대가 뭐 고등학교야? 위병소 당직 사령의 폭언에 그녀는 조용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며 오만했던 군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보안과 방첩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곳의 수장인 강서희 중장은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눈에 한 번 걸리면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든 군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서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테러 작전과 비정규전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던 그녀는 소령 시절부터 이미 비대칭 전력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녀는 직관과 분석력이 뛰어났고 한번 표적을 정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녀가 방첩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대령 진급 직후였다. 이후 준장, 소장을 거쳐 마침내 별 3개의 중장으로 진급하며 방첩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군단 장급 지휘관들도 그녀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보안 감찰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부정부패, 인권침해, 보안 위반 등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든 사안이 그녀의 관할이었다. 강서희는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단 한 번도 계급이나 인맥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 대령이든 장군이든 잘못이 있다면 가차없이 조사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공정했다. 하지만 그런 냉철한 방첩사령관도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어머니였다. 강서희에게는 21살의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이민우. 지난해 대학을 휴학하고 육군에 입대한 그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에서 복무 중이었다. 제25보 병사단은 비룡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전방사단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의 입대 전부터 한 가지를 걱정했다. 아들이 장군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군대는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장성급 장교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간부들은 지나치게 신경을 쓸 것이고 동기 병사들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았다. 그 어느 쪽도 아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강서희는 결단을 내렸다.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 민우는 어머니가 국방부 소속의 평범한 행정사무관이라고 알고 있었다. 강서희는 집에서 군복을 입지 않았고 공식 행사가 있을 때도 아들이 모르게 움직였다.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원칙이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국방부 건물 안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입대 후 민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언제나 비슷했다. 훈련이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 부대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이야기, 동기들과 잘 지낸다는 이야기. 강서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느낌을 받았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다.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고 아들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강서희는 부대 내부망을 통해 올라온 한 건의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제25보 병사단 신병교육대대의 병영생활 실태조사 예비 보고서였다. 정기 감찰 준비 차원에서 올라온 문서였지만 그 내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간부들의 근무 기강 해이, 병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면회 절차의 불합리함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아들이 복무 중인 제25보 병사단이었다. 강서희는 즉시 결심했다. 주말을 이용해 직접 부대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사령관 신분으로 공식 방문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대는 미리 준비를 하고 문제점들은 철저히 감춰질 것이었다. 그녀가 보고 싶은 것은 치장되지 않은 부대의 실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간인 어머니 신분으로 면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토요일 아침 강서희는 수수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고 액세서리도 착용하지 않았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방첩 사령관 강서희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그저 아들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어머니만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 강서희는 뒷좌석을 확인했다. 전날 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보온 가방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였다. 간장 양념에 하룻밤 재워둔 갈비는 이른 아침부터 구워서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에 담아왔다. 김밥도 직접 말았다. 참치, 햄, 야채가 듬뿍 들어간 김밥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였다. 과일도 깎아서 준비했고 에너지 보충을 위한 초콜릿과 영양제도 챙겼다. 강서희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서울을 지나 의정부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말 아침이라 비교적 한산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아들 생각에 잠겼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울음도 적게 울었고 떼를 쓰는 일도 거의 없었다. 성격도 차분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민우는 국방대학교 진학을 고려했다. 하지만 강서희는 반대했다. 아들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민우는 결국 일반 대학에 진학했고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친 후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결정했다. 강서희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누구나 거쳐야 할 의무였고 민우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 1시간 반 정도 운전한 끝에 강서희는 양주시 외곽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부대 입구에는 비룡부대라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다. 정문 옆 민간인 면회실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강서희는 뒷좌석에 보온 가방을 꺼냈다. 가방은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곧 아들을 만날 생각에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면회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품속에 있는 물건을 확인했다. 짙은 갈색 가죽으로 된 신분증 케이스였다. 그 안에는 은빛 별 3개가 새겨진 중장 계급장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국군 방첩 사령관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인쇄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강서희는 이 신분증을 가방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사령관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면회실 문을 열었다. 머지않아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강서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주말 면회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숨겨두었던 별 3개가 곧 그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면회실 건물에 들어선 강서희는 먼저 복도 벽면에 붙은 안내판을 확인했다. 면회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신분증 지참, 면회 신청서 작성, 위병소에서 확인 후 대기, 담당 간부의 승인, 지정된 면회실로 이동. 절차 자체는 합리적이었다. 강서희는 안내판의 내용을 정신적으로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위병소가 나타났다. 철제 문틀로 된 작은 공간이었다.
출입자 통제와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부대의 첫 관문이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장소였다. 강서희는 자연스럽게 위병소 내부를 관찰했다.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떤 조직이든 입구를 보면 그 조직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서희가 목격한 광경은 예상을 훨씬 벗어났다. 위병소 안은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근무 중이어야 할 위병은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진 종이컵이 뒹굴고 있었다. 벽면의 근무 수칙판은 먼지가 쌓여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강서희의 시선이 한 병사에게 고정되었다. 위병소 안쪽 등받이 의자에 기대어 앉은 상병이었다. 명찰을 확인하니 박민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위병 조장이었다. 계급장은 상병을 나타내는 두 개의 역삼각형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의 복장은 규정과 거리가 멀었다. 박민기 상병은 전투복 상의는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하의가 문제였다. 전투복 바지는 맞았으나 발에는 군화 대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실내 휴게실도 아닌 근무 중인 위병소에서 슬리퍼를 신다는 것은 명백한 복무 규율 위반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자세였다. 의자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자세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다. 입에는 과자를 넣고 씹으면서도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개인 휴대전화를 근무 중에 사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위반 사항이었다. 강서희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우선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다. 강서희는 위병소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보온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일반 주민등록증이었다. 그녀는 창구 앞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 실례합니다. 면회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박민기 상병은 반응이 없었다. 휴대전화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강서희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면회 신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제야 박민기 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강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비스듬히 기댄 자세 그대로였다. 오늘 면회 안 됩니다. 박민기 상병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다. 강서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안내판에는 주말 면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토요일 오전 면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부대 사정으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박민기 상병은 다시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했다. 강서희는 참을성 있게 물었다. 그럼 언제 면회가 가능한가요? 미리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박민기 상병은 손가락으로 출입구 쪽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나가라는 제스처였다. 강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특수부대에서 단련한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제가 서울에서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정말 면회가 불가능합니까? 확인 절차라도 거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출입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글자도 못 읽어요? 박민기 상병이 과자 봉지를 책상에 던지듯 놓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위병소 벽면에 임시 출입 통제 팻말을 가리켰다. 강서희는 그제야 구석에 붙은 작은 팻말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팻말은 제대로 된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종이에 프린트한 것을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수준이었다.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 팻말에는 날짜가 없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줌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규정이 규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박민기 상병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미 높임말도 사라진 상태였다. 강서희는 이 병사의 태도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조직적인 문제의 징후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병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기강해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위병소 뒤편 문이 열리며 한장교가 나타났다.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가 박힌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대위였다. 명찰에는 이진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직 사령이었다. 이진호 대위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체격은 건장했지만 자세에서 군인다운 절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위병소 안은 금연 구역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담배 연기가 좁은 공간에 퍼지며 강서희의 코를 찔렀다. 이진호 대위는 강서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시선은 무례했다. 강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진호 대위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그 권위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강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면회를 신청하러 왔는데 위병분께서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면회 없습니다. 부대 사정상 통제 중입니다. 부대 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식적인 훈련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강서희의 질문에 이진호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간인 주제에 감히 이유를 캐묻는다는 표정이었다. 아줌마, 군대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여기는 민간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규정이면 규정이지 무슨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줘야 합니까? 이진호 대위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강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저는 아들을 만나러 온 정당한 면회 권리가 있습니다. 부대 내부 사정으로 면회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대체 일정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아줌마들이 맨날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와서 권리 타령하니까 군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식 걱정된다고 부대까지 쫓아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이진호 대위의 말은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강서희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제 아들 이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민우 일병입니다. 신병교육대대 소속입니다. 이진호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위병소 책상 위의 명단을 대충 훑어보았다. 민우의 이름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민우? 아, 이 친구. 이진호 대위의 표이 바뀌었다. 비웃음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 친구 요즘 적응 잘 못하던데요. 훈련도 처지고 동기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대에서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네 엄마가 이렇게 와서 면회시켜달라고 조르니까 애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강서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진호 대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군대는 엄마 손잡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로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좀 놔두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진호 대위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사래를 쳤다. 민간인을 내쫓는 제스처였다. 박민기 상병도 옆에서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강서희를 그저 귀찮은 민원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강서희는 보온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보이던 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진호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속과 성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서희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이상 면회 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명령의 목소리였다. 이진호 대위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왜요? 민원 넣으려고요? 좋아요. 제25보 병사단 신병교육대대 당직사령 이진호 대위요.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아무 소용없을 테니까. 이진호 대위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계속 이러실 거면 지금 경찰 불러서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경고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이었다. 강서희가 셔츠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짙은 갈색 가죽으로 된 신분증 케이스였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이진호 대위와 박민기 상병의 눈앞에 신분증을 들이밀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그 아래 선명한 글자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강서희. 위병소를 둘러싼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진호 대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부딪히며 금이 가는 소리가 위병소 안에 울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강서희가 들고 있는 신분증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기 상병은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다. 봉지 속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강서희는 신분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차갑게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은빛 별 3개가 위병소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는 계급, 국군방첩사령관이라는 직책. 그 글자들이 선명했다. 이진호 대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 마른 것 같았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담배는 아직 불이 붙어 있었고 가느다란 연기를 피워 올렸다. 박민기 상병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은 발은 규정된 자세를 만들 수 없었다. 그는 슬리퍼를 벗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차렷. 박민기 상병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대로 된 구령도 아니었다. 그는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듯 했다. 군 생활 2년차 상병이 경례를 잊어버릴 일이 없었다. 다만 공포가 그의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강서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신분증을 천천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소속과 성명을 다시 밝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명령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이진호 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제25보 병사단 신병교육대대 당직사령 이진호 대위입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가 맞군요. 복무연수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배운 것이 이것입니까? 강서희의 질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진호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땀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서희는 위병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에 담배꽁초, 책상 위에 과자 봉지들,
먼지 쌓인 근무 수칙판, 구겨진 서류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다시 이진호 대위를 보았다. 당직 사령이 근무 중 흡연을 했습니다. 전투복 차림으로 위병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것이 제25보 병사단의 기강입니까? 죄송합니다. 위병 조장인 박민기 상병은 근무 중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진호 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다. 눈앞의 여성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었다. 국군 방첩 사령관이었다. 군의 기강과 보안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그녀의 눈에 걸린다는 것은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강서인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선택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김철수 군단장입니까? 강서희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호 대위는 군단장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었다. 제1군단장은 중장 계급의 지휘관이었다. 사단장보다 2단계 위의 상급자였다. 강서희 방첩 사령관입니다. 지금 제25보 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위병소에 있습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강서희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위병소의 기강 해이, 당직 사령의 직무유기, 민원인에 대한 폭언, 보안 규정 위반. 그녀의 설명은 정확했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사실만을 전달했다. 전화 통화는 3분 정도 지속되었다.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현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강서희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진호 대위를 보았다. 군단장께서 직접 오십니다. 이진호 대위의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다. 군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미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단장이나 여단장 선에서 처리될 일이었다. 하지만 방첩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있고 군단장에게 보고한 이상 이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었다. 박민기 상병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2년차 상병으로서 전역까지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군기 위반, 근무 태만,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징계 사유였다. 강서희는 위병소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다른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방첩 사령관이 나타났다는 소문. 위병소가 걸렸다는 소문. 병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서희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부대 안쪽으로 훈련장이 보였다. 몇몇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간부 한 명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 썩어 있는 기강을 강서희는 확인했다. 그녀는 보온 가방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 아직도 따뜻했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소갈비와 김밥이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전할 수 없었다. 아니, 전해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방첩 사령관으로서 이곳에 있어야 했다. 25분 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프로펠러 소리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다.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헬기는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했다. 먼지가 일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중장 정복을 입은 남성이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선명했다. 김철수 중장 제1군단장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수행원 한 명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면회실 건물을 향해 걸어왔다. 위병소 앞에 도착한 김철수 군단장은 강서희를 발견했다. 강서희는 여전히 수수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김철수 군단장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제1군단장 김철수 중장입니다. 방첩 사령관님께 경례. 강서희는 경례를 받았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군인 그 자체였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다. 상황을 직접 보시죠. 강서희는 위병소를 가리켰다. 김철수 군단장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진호 대위와 박민기 상병은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다. 김철수 군단장은 위병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에 담배꽁초, 박민기 상병의 슬리퍼, 책상 위에 과자 봉지들, 흩어진 서류, 먼지 쌓인 장비.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김철수 군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진호 대위를 보았다. 대위, 이것이 당신이 관리하는 위병소입니까?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는 강서희를 돌아보았다. 방첩 사령관님,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위병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위병소의 기강 해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부대 전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강서희의 말에 김철수 군단장이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다. 방첩 사령관이 사복으로 이곳에 온 이유를, 그녀가 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공과 사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사령관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철수 군단장은 수행원에게 지시했다.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즉시 출동 명령입니다. 수행원이 무전기를 꺼내 헌병대에 연락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진호 대위와 박민기 상병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아들이 복무하는 이 부대를,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헌병대 차량이 위병소 앞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5분 후였다. 검은색 군용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차량 측면에는 헌병이라는 흰색 글자가 선명했다. 문이 열리고 헌병 4명이 내렸다. 모두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헌병 분대장은 중사 계급장을 단 남성이었다. 그는 김철수 군단장에게 경례를 올린 후 강서희를 확인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수행원이 귓속말로 신분을 알려주자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헌병대 김성훈 중사입니다. 출동 명령 받고 왔습니다. 김철수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병소를 가리켰다. 이진호 대위와 박민기 상병을 연행하십시오. 혐의는 근무 중 직무유기, 복무규율 위반, 민원인에 대한 폭언 및 모욕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병 중사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헌병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진호 대위는 여전히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혈색을 잃었다.
박민기 상병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진호 대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헌병의 명령에 이진호 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헌병은 그의 뒤로 돌아가 양손을 등 뒤로 모으게 했다.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감았다.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포승줄에 묶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았다. 박민기 상병 전방을 주목하고 차려. 박민기 상병도 같은 처리를 받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 가까이 해온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었다. 강서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다만 차갑고 냉정한 시선뿐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기 확립과 병사 인권 보호라는 원칙의 문제였다. 헌병들이 두 사람을 차량으로 데려가기 전 강서희가 입을 열었다. 이진호 대위. 이진호 대위가 고개를 들어 강서희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골칫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적응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진호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달싹였다. 강서희는 계속 말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병사라면 그것은 지휘관인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병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간부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모욕했고 군인의 품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서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이진호 대위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당신 같은 간부 때문에 선량한 병사들이 고통받습니다. 당신 같은 간부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군법은 계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서희의 말이 끝나자 헌병들이 두 사람을 차량으로 이송했다. 차량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헌병대 차량은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진호 대위와 박민기 상병의 군 생활은 사실상 그 순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철수 군단장은 수행원에게 지시했다. 신병 교육대대장을 즉시 호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행원이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한 장교가 급히 달려왔다. 중령 계급장을 단 남성이었다.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달려 있었다. 신병교육대대장 최민석 중령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석 중령은 김철수 군단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신병교육대대장 최민석 중령입니다. 대대장, 당신의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철수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다. 최민석 중령은 순간 당황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보고받지 못했다고요? 당신 부대의 위병소가 이 모양인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철수 군단장이 위병소를 가리켰다. 최민석 중령은 위병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담배꽁초, 흩어진 과자 봉지, 어질러진 서류들.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분은 국군방첩사령관 강서희 중장님이십니다. 김철수 군단장의 소개에 최민석 중령이 깜짝 놀라 강서희를 보았다.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민석 중령은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송구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강서희는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대대장님, 이 부대의 병영 생활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강서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최민석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직 사령이 근무 중 흡연을 했습니다. 위병은 슬리퍼를 신고 휴대전화를 하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면회 온 민간인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대장님의 최선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민석 중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방첩 사령관 앞에서 이런 불명예를 당한다면 진급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서희는 김철수 군단장을 보았다.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시행합니다. 위병소뿐만 아니라 생활관, 훈련장, 식당, 모든 시설을 점검합니다. 특히 병사들에 대한 부조리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철수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민석 중령을 보았다. 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입니다.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부대대장이 대리 지휘하도록 하십시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중령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이 무색했다. 보직 해임은 사실상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진급은 불가능했고 전역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강서희는 수행원에게 지시했다. 방첩 사령부 조사팀을 출동시키십시오. 이 부대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실시합니다. 특히 병사 인권 침해 사례, 가혹 행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집중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행원이 즉시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방첩 사령부의 감찰팀이 출동한다는 것은 부대 전체가 현미경 아래 놓인다는 의미였다. 모든 기록이 검토될 것이고 모든 병사가 면담을 받을 것이었다. 숨겨진 비리나 부조리가 있다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다. 김철수 군단장은 최민석 중령에게 말했다. 대대 전체 간부를 소집하십시오. 1시간 내로 강당에 집합시키십시오. 제가 직접 훈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중령이 무전기를 꺼내 지시를 내렸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군단장이 직접 방문해서 훈시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강서희는 여전히 보온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철수 군단장을 보았다. 제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령관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령관님의 자녀를 특별히 면회시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이민우 일병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만약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서희는 위병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보온 가방을 최민석 중령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전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냉장 보관 부탁드립니다. 최민석 중령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았다.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김철수 군단장이 그녀를 배웅했다. 두 사람은 부대 밖 주차장으로 향했다. 강서희의 차가 그곳에 서 있었다. 오늘 일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군단장이 말했다. 군단 내 모든 부대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아들과 딸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강서희는 차 문을 열었다.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저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방첩 사령관으로서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차가 부대를 떠났다. 하지만 강서희가 남긴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25보 병사단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대대 본부 앞 복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위병소에서 일어난 일이 부대 전체로 퍼진 것이었다. 방첩 사령관이 나타났다는 소문, 당직 사령과 위병이 연행되었다는 소문, 대대장이 보직 해임되었다는 소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다. 그 복도 한쪽에 이민우 일병이 서 있었다. 21살의 청년은 전투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일병을 나타내는 역삼각형 하나가 달려 있었다.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하고 있었다. 이민우 일병 대대장실로 즉시 이동하라. 소대장인 김준서 중위의 명령이었다. 김준서 중위는 다이아몬드 2개를 단 젊은 장교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최대한 빨리 가라고만 했다. 민우는 복도를 걸어갔다. 대대장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훈련에서 실수한 적이 있었나? 내무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진호 대위의 말이 떠올랐다. 부대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말. 골칫덩어리라는 말. 민우는 자신이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었고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했다. 훈련 성적도 중간 정도였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대대장실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부관인 이상훈 대위가 서 있었다.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가 선명했다. 이상훈 대위는 민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우 일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군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단장. 그 단어에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군단장은 별을 단 장군이었다. 사단장보다도 높은 사람이었다. 왜 군단장이 자신을 부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낮고 권위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대장실은 넓었다. 한쪽에는 회의 테이블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집무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복을 입은 중장 한 명이 방 구석에 서 있었다. 어깨에 별 3개가 눈부셨다. 김철수 군단장이었다. 그런데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민우의 시선은 집무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어머니였다. 강서희였다. 하지만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다. 가슴에는 수많은 약장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배지, 특전사 마크, 그리고 각종 훈장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렷. 경례. 김철수 군단장의 명령에 민우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경례를 올렸지만 제대로 된 동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강서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왔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서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야, 놀랐지? 엄마가. 아니, 어머니께서.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서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차가운 방첩 사령관이 아니라 평범한 어머니의 품이었다. 민우는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안하다. 엄마가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강서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아들을 의자에 앉혔다. 김철수 군단장은 조용히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이제 방 안에는 모자만 남았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서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기를 바랐어.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부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훈련도 평범하고 동기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강서희는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민우야, 잘 들어라.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적이 아니야. 동료들과 어울리는 능력만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책임감이야. 내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다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돼.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맞설 용기를 가지면 돼. 그것이 진짜 군인이야. 강서희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위병소에서의 일, 이진호 대위의 폭언,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이 부대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야. 방첩사령부의 감찰이 진행될 거고 모든 부조리가 뿌리 뽑힐 거야. 내가 복무하는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강이 바르고 병사의 인권이 존중받는 부대가 될 거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우의 질문에 강서희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특별히 할 필요 없어. 다만 지금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면 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이민우 일병이야. 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강서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들에게 건넸다. 이건 엄마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은 시계야. 이제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민우는 상자를 열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군용 시계가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성실과 용기. 엄마는 내가 이 부대에서 특권을 누리길 원하지 않아. 군단장께서 전출을 제안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기서 끝까지 해내라. 내 힘으로. 민우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약속할게요, 엄마. 어머니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강서희는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날 이후 제25보 병사단은 급격히 변화했다. 방첩사령부의 감찰팀이 2주간 상주하며 모든 것을 점검했다.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고 숨겨져 있던 부조리들이 드러났다. 일부 간부들이 추가로 징계를 받았고 부대 전체의 시스템이 재정비되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대령 계급의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즉시 시행했다. 생활관 환경이 개선되었고 면회 절차가 투명해졌다. 부당한 얼차려가 사라졌고 휴식 시간이 보장되었다.
이민우 일병은 김철수 군단장의 전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원래의 보직인 수색대대 소총수로 남기를 원했다. 군단장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았다. 훈련에 자원했고 동료들을 도왔다. 특히 신병들이 적응하는 것을 도왔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하는 동안 민우는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다. 그는 후임들에게 엄격했지만 공정했다. 잘못을 지적했지만 인격을 모욕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원칙이었다. 민우는 사단 최정예 전투원 선발 시험에 도전했다. 혹독한 체력 테스트, 사격 평가, 야간 행군, 생존 훈련.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그는 수색대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병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군 생활 20개월이 지난 어느 겨울, 민우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부대는 그를 위한 저녁식을 준비했다. 저녁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기들과 후임들 그리고 소대장과 중대장이 참석했다. 저녁식이 끝나갈 무렵 대대 본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정복을 입은 강서희 중장이었다. 별 3개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다. 강서희는 저녁식장으로 걸어왔다. 모든 병사들이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들만 보였다. 민우는 전투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다. 어깨에는 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강서희는 아들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우가 먼저 움직였다. 차렷. 국군 방첩 사령관님께 경례. 민우의 경례는 완벽했다. 2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다듬어진 동작이었다. 강서희는 그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손도 정확하게 올라갔다. 대한민국 육군 이민우 병장 복무를 마치고 전역함을 보고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서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아들의 성장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경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방첩 사령관과 병사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들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정말 수고했어, 민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주변의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간부들도 함께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모자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강서희가 아들에게서 물러나며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라. 내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성실과 용기로. 민우는 손목의 시계를 만졌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시계는 2년 동안 그와 함께했다. 이제 그는 그 시계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었다.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 중 하나로 꼽혔다. 병사들의 인권이 존중받았고 간부들의 기강이 바로 섰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어머니의 용기와 한 아들의 성장이 있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의 대물림. 그것은 계급장이나 별의 개수가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정의를 위해 맞설 용기였다. 강서희와 이민우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정신을 이어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보호가 아닌 실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이뤄낸 성취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용기로 자신만의 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